네, 전문가들 초대했습니다. 국제문제 또 군사 전문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또 군사 전문가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걸 어떻게 보면 됩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특히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5월 14일은 화성 12형을 통해 가지고 화성 12형을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4일과 7월 28일에는 ICBM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 14형을 발사했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고각 발사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실험용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실제로 쏠 때하고는 굉장한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고각으로 쏘는 것은 위로 올라갔다가 거의 뭐 90도 건방을 해서 떨어지잖아요. 네, 네. 이때의 대기권을 진입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쐈을 때 이제 각도 한 40도 부근으로 해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거하고는 뭐 천양지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는 아마 5월 14일 그리고 7월 4일, 7월 28일 이거 쏘고 난 뒤에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네. 언제든지 이걸 한번 실제 사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초에 여기 이제 우리 호 선생님 주관하는 여기 2시 뉴스인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네. 아마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필리핀 방향으로, 그러니까 태평양 쪽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아마 있을 거다 그랬는데 제 예상은 좀 틀린 것 같고요. 네, 네. 이번에는 아마 저기 실제 사거리를 좀 내기 위해서 2,700km 정도까지 날아갔는데 그것이 네. 아마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날려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교수님의 진단은 오늘 발사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상 각도로 발사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성공했다라는 부분. 김 의원님은 어떤 부분 제일 주목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김열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정상 발사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기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순안에서 발사했다는 겁니다. 평양 인근에서 발사했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도 인근에서 이러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사일 방향을 보면은 그 일본 지역으로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그 근처에 주일 미군 기지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미사와라는 주일 미공군 기지가 있는데 예. 사실 이 기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 있지만은 유사시에 그야말로 북한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또한 북한의 SLBM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잠수함을 감시하는 네. 그런 해상 초계기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순안 근처에 원래 미사일 발사장이 있었습니까? 사실 뭐 지금은 이제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사실 딱히 뭐 특정한 지점에서 뭐 발사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 발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어느 곳, 특히 이제 평양 인근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특히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매체들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북한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의미로도 또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보여주시든지.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는 지난번 예측하신 대로 남쪽으로 해서 필리핀 쪽으로 쏘지 않고 일본 위로 날아가면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고 그렇죠. 미일 간에는 강력한 동맹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굳이 그 일본 쪽으로 쏜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게 쏘긴 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지난번에 이제 8월 15일 날 김정은한테 보고한 것은 화성 12형을 가지고 괌에다가 네발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미일 동맹과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일본 영토 상공을 넘겨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례는 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1998년도 대포동 1호 쐈을 때도 일본 영토 상공을 통과했고요. 2009년도 4월 달이죠. 그때는 대포동 2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발사했을 때도 일본 영공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때는 고도가 더 높았겠죠? 네,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였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8일, 9일 아마 그때 여기 나와서 얘기했던 건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미사일을 쏘게 되면 아마 일본하고 미국의 이지스함에서 이걸 이제 아마 사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발사한 각도를 보면 고각이 550km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 중에서 가장 고각으로 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지스함에 있는 스탠다드 미사일이라고 하는 SM-3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요격 고도가 150에서 500km입니다. 그러면 이제 550km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최고 고도 조면에서는 일단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령 이 이지스함들이 일본 열도의 바로 왼쪽, 바로 오른쪽이 있으면 그나마 이제 고도가 500k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오게 될 텐데 500km가 최대 고도란 말이죠. SM-3에 쏘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일본은 이미 이것이 일본을 직접 향하지 않고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동태평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일부러 요격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M-3 쏴가지고 요격 못할 수도 있어요. 최대 사거리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러 빼버리고 예. 어찌됐든 자기네들은 5시 57분에 북한에서 미사일 쏜 걸 끝까지 추적해서 예. 6시 2분에 이미 전 일본에 경고령을 내렸고 그리고 6시 6분에 지금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6시 12분에 이제 바다에 떨어졌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SM-3를 쏠 필요는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분명히 이것은 미사일 고도하고 연관은 있습니다. 네. 좀 더 좀 추가적으로 네, 보충 설명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사실 미국의 그런 탄도탄 조기 감시 위성들이 이런 발사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떨어지는 지점까지 이제 예상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SM-3 미사일의 사거리를 벗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종말 단계가 일본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 사실상 요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고해서 아마 일본이 행동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지도에서 보이는 태평양 쪽으로 아래쪽으로 충분히 쏠 수 있는 그 여지가 일본을 통과하지 않고도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고도 쏠 수 있는 궤도가 있긴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지금 북한에서 2012년도 12월 12일 날 네. 은하 3호죠. 예. 그리고 이제 2016년 2월 7일 날 은하 4호죠. 네. 이게 이제 북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북한은 그것을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인공위성이 동창리에서 고정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그것이 우리 서해 쪽을 따라가지고 저쪽에 필리핀을 빠져서 남태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태평양으로 쏜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떨어지는 지점도 좀 고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떨어지는 지점을 고려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동태평양 쪽에는 굉장히 여유롭죠. 좀 예. 비교적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군데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하나는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민간 항공 기구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IMO, 국제 해사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는 떠다니는 수없는 민항기들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통보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맞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것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히려 동태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북태평양 쪽이죠. 거기는 상대적으로 항로, 그렇지 않으면은 배 이런 것들이 남태평양, 지금 인도양 쪽으로 다니는 것보다 적다. 그런 면에서 그쪽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본이 그 미사일 날아가는 동안에 긴급 대피 명령 내리고 긴급 방송을 했다고 아까 저희가 들었거든요. 현지에서. 만약에 거기서 그 정도 고도에서 500km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에서 만약에 실패해서 떨어졌다 일본 영토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은 사실상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라든가 여론이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일본 영공 통과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해서 미사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가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네. 민간인 피해라든가 아니면 또 부수적인 또 피해가 발생하면 그만큼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떤 분들은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500km면 예. 떨어지면서 낙하하면서 다 연소되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땅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일부 이제 그러한 파편들이 소실된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그건 뭐 만에 하나 떨어진다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인 대피령을 안 내릴 수는 없는 거군요. 그 정도 예, 고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제 사실 궁금한 것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이제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대화 국면 쪽으로 가는가 했는데 오히려 강도를 26일에 한 번 쏘고 강도 더 높여서 한번 이번 또 쏘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간에 지금 물밑 대화는 접촉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의도한 만큼 미국이 양보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첫 번째 가지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왜 쐈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상 3일 전에 쏜 것은 3발 쐈는데 2발은 어찌됐든 뭐 갔다고 하고 한 발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 실패한 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김정은의 성격상 이런 실패는 절대로 두고 보지 않는 성질이거든요. 무수단 발사 미사일을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4월 15일 날 발사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4월 28일에 또 발사해서 2발 쐈는데 실패했어요. 6월 20일 날 오전에 발사해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발사해가지고 겨우 성공했거든요. 이 정도 집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3일 전에 실패해 놓으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우리 한미 간에 계속해서 이제 을지 연습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우리도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뭐 보여줬다라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것은 지금 미국 접촉 간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만큼 미국이 양보 안 해주는, 그래서 한층 더 몸값을 올릴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실제 사격을 통해서 도발을 한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가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수위를 더 높여서, 근데 레드라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ICBM을 더 사거리를 늘려서 쏜다거나 아니면 6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물론 이제 그 북미 간에 그런 대화가 있다는 가정법 상에서 뭔가 북한이 자기들의 몸값을 올리려면은 뭐 오늘 발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핵실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더 나가서 화성 14호를 쏘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력화 선언을 해버리면은 사태는 굉장히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과연 이제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사실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여기서 화성 12호, 이제 괌 타격을 한다는 화성 12호를 가지고 발사를 했다 그러면은 약간의 모멘텀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괌을 때린 건 아니고 대신 이제 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한 번 더 보여준 걸로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면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형 미사일을 가지고 만약에 시험 발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언제든지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는 상시 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화성 13형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12와 14 사이의 중간 예. 신형 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근데 화성 13호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실상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오늘은 뭐 2,700km밖에 안 됐는데 네네. 화성 13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km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고요. 만약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지난번 이제 그 김정은이가 복합재료 공장에 갔을 때 이제 의도적으로 보여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화성 13호도 있고 이제 북극성 3호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거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북극성 3호 쪽에 좀 가깝지 않나. 만약 이번에 쏜 미사일이 신형 미사일이라면은 북극성 3호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게 미사일을 워낙 많이 쏘고 뭐 이름도 멋대로 붙이니까요. 예. 사실 굉장히 그 혼동스럽습니다. 잠깐 짧게 정리하자면 화성 12형이 이제 IRBM이라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 5-6천 km 정도 날 수 있다는 괌 이상 타격할 수 있는 IRBM 화성 12형. 최근에 많이 쏘는 것이 12형.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화성 14형, 이것은 사실상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화성 14형,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설명하신 것이 중간쯤이라는 화성 13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예. 북극성 3형이란 건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SLBM으로 개발이 됐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북극성 2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상에서 쏘는 또 탄도미사일을 만들었고요. 근데 지난번 이제 김정은이가 복합재료 공장 갔을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북극성 3호를 또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북극성 3호는 북극성 2호에서 좀 더 개량해서 사거리를 늘린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이번에 그 신형 미사일을 쐈다라면은 북극성 3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조금 보태면요. 그러시죠. 작년도에 8월 24일 날 SLBM, 소위 말하는 북극성 1형을 잠수함에서 쐈거든요. 이게 실제 사거리가 나가면 2,000km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수함에서 발사한 북극성 1형을 지상에서 그대로 옮겨서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기술이 적용된 건데요. 그것을 이제 쏘면 그것이 북극성 2형이 됩니다. 이것을 올해 2월 달에 한 번 쏘았고요. 네. 올해 5월 달에 한 번 쏘았습니다. 네. 그리고 8월 23일 날 우리 김정은이가 지금 그 국방과학연구원 산하의 화학재료 연구소에 가서 두 개가 노출됐는데 우리 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화성 13, 하나는 북극성 3형이거든요. 그래서 북극성 3형은 SLBM일 수도 있고 네. SLBM의 예. BM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북극성 1형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개량된 또는 북극성 2형의 지상 버전이니까 북극성 2형이 그것의 개량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성 10형 3형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 스스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실거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북극성 3형이든 또는 화성 13형이거든 이것은 실제로 고각 사격조차도 안 해봤거든요. 네.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실제로 사격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성공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화성 12형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지금 좀 문제는 있어요. 조금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발표한 것은 한국 정부에서 29분을 날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일본에서 5시 57분에 발사가 됐다. 6시 2분에 전 일본 영토에 경고를 했다. 6시 6분에 이 일본 영토를 통과했다. 6시 15분에 떨어졌다. 그러면 총 소요 시간이 15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29분과 15분이면은 2배 차이가 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날아간 것이 2,700km고 29분이면은 제가 이걸 이제 계산 한번 해봤어요. 마로 평균이 얼마가 나올까? 4.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얘기한 15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2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 9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저는 사회과학자고 자연과학자가 아니지만 이것도 아마 내일 좀 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말 29분을 날아갔는지 15분을 날아갔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유념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만일에 이게 2,700km 정도 날아갔는데 이게 뭐 마 평균 속도가 마 4, 5 정도 날아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는 아마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화성 12형 쪽이 훨씬 더 가깝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저는 일단 판단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하신 북극성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또는 그것을 지상에서 쏠 수 있도록 개량한 그 버전은 아신 대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고 그래서 탐지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더 위협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다 정말 다 미사일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건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그렇죠.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상황은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후의 추이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